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소테리하우스 시설장 이민배입니다. 비록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3년간 부산 소테리하우스에서 진행해온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함께 성공 패키지의 성과 보고 토론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신장애 당사자 경험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계신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강미옥 회장님, 우리의 동반자 친구의 소리 박성근 회장님, 토론자로 참여해주시는 많은 당사자분들과 현장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년간 함께 성공 패키지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기수와 법인 이사장님, 그리고 연대기관 시설장님들, 부산광역시 관계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수고해주신 부산 소테리하우스 직원들에게도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김주입니다. 오늘 정신장애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함께 성공 패키지 성과 보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정신건강 사회복지 현장에 좀 다양한 변화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라든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그런 팬데믹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치료 재활 중심에서 회복 패러다임으로 그런 변화들 가운데 다양한 급변한 환경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 가운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당사자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활동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는 모습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었지만 당사자 경험 전문가로서의 그런 서비스 제공자, 이제 주체자로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신재활시설들이 함께 연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당사자분들과 함께 당사자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성령 모델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2012년도에 첫 당사자 주체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금 10년째 저도 현장에서 당사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이분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다시 또 10년째 되니까 또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당사자 경험 전문가분들의 역할과 또 그런 활동들을 새롭게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사자분들의 삶을 지원하는 우리 전문가들도 함께 서로 협력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인제 속담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당사자 경험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 전문가들도 함께 열심히 손잡고 나아가서 멀리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봄의 징그러움을 함께 누리면서 행복한 삶들을 잘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성과 보고 토론회를 또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원님의 전향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원
지난번에 누구와 당사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전 전에 누구와 당사자와 함께 하는 거론을 책상이 되어 이쁘고 감사합니다. 냉정하게 있는 이해사의 사안을 위해 많은 노력해주신 누구나 당사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저의 혜택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힘과 장성, 장애인 힘으로 해님으로 민요 가이드라인 민요 같은 언론과 내용으로 영자의 원활한 자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편적으로 영자의 인을 시민사회에 얻어서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은 나의 인생이 생애니 않구나. 인생의 활동도 살아가며 활동을 통해 그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나를 위해 노래인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도 여러분 오늘 아니에 업무가 당연히 가능하시기를 민주적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당사자 강사 양성 프로그램 저희가 함께 전공 패키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사업을 오늘 성과 보고회 겸 당사자의 경험, 전문가의 역할과 파트너십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 전문 강사로 양성을 해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당사자가 직접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사업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 PPT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처음 이제 부산의 당사자 활동 시작이라고 해서 제가 희미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사진이라서 좀 희미하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지금 현재 또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린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전국 단위로 한국정신자치협회 주최로 해서 정신장애인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송구클럽하우스에서 이걸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당사자 조직 결성이라든지 지역사회 주체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2008년도에 이런 그 당사자 리더 양성 사업이 매우 선도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PPT로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당사자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 이후에 부산에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이 연합을 해서 당사자 리더를 발굴하고 당사자의 회복과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사업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인 역할을 향상시키는 거라든지 개인의 회복과 긍정적인 자기인식 증진, 그리고 법과 정책, 주체적 조직 구성, 자조모임, 자립생활 이런 리더들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서 전국계 각종 토론회라든지 포럼 등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고 이 리더들이 좀 저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앞장서는 그런 활동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서 절차 보조 시범 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동료 지원관을 또 배출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은 당사자의 사회 통합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당사자 경험 전문가는 다른 정신장애인에게 회복의 희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함께 성공 패키지가 어떻게 좀 탄생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런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편견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방해하죠. 그리고 당사자나 가족들은 자기 낙인감으로 인해서 또 사회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장애인 분들의 어떤 치료라든지 재활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고 이런 인권 그리고 당사자의 그런 권리 존중 이런 부분으로 기반을 맞춰서 서비스가 요구되기 시작했고 인권 모델로의 변화라는 것은 당사자가 회복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당사자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당사자분들이 이런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당사자 강사 양성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함께 성공 패키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강사 양성을 해서 이렇게 뭐 자격증만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당사자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할 것인가, 당사자 리더를 그 당사자 리더를 발굴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소양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당사자 리더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미 정신재활시설에서는 당사자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자치회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부서회의, 부서장이라든지 동아리 대표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시설에서 리더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량 있는 그 이용자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당사자 리더로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떤 기관들하고 협력할 것인가, 이런 어떤 우리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유관 기관들과 많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사자 단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기관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이런 참여하는 기관들은 당사자 리더를 발굴할 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꾸준하게 이런 당사자 리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기관의 전문가분들이 당사자 활동에 관심을 일단 가지셔야 되고 필요성을 또 가지셔야 되고 같이 연대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추진 과정에서 또 고려가 되었습니다. 또 그럼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자격증만 주는 과정에만 참여해서 자격증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교육들이 사실은 이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 리더로 발굴되신 분들한테
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먼저 그 동기부여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소모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리더는 뭘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다시 쓰는 문제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당사자 전문 강사로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였죠. 저희는 이분들이 대표가 된과 동시에 그런 어떤 자조단체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또 자조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기관에 가서는 또 그런 리더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차, 2년차, 3년차 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 성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이제 1차년도에서는 이분들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교육을 열심히 잘 받으셨고 저희가 좀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리더십 교육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리더십 교육이나 전문 교육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가 당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동기부여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당사자 단체랑 교류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봤었고 참여를 했고 그리고 우리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성과로는 저희가 이제 침묵의 소리라는 단체 설립을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이런 자조 모임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저희가 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베리어 프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드 프라이드 축제가 열렸는데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침묵의 소리라는 이름을 걸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당사자 강사 양성 교육으로 리더십 교육, 전문 교육, 실무 교육들이 이루어졌고 미션 빌딩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 20회 정도 저희가 외부의 교육 활동을, 강사 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실시했고요. 그리고 여러 당사자 단체들과 교류하는 사업들을 1차년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은 나무 사진에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진 것처럼 우리가 당사자로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고 밑에는 이제 토론회 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여러 패널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2차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의 주요 성과는 출석률이나 이런 척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기성 교수. 저희가 이제 2차년도에서는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사 양성 과정으로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과정에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청을 해도 그 대상자로 뽑히기도 많이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2차년도에 당사자 1명, 실무자 1명만 자격증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자조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좀 저희 활동을 좀 많이 알리는 해가 2차년도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이루어진 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침묵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단체도 만들고 여러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만들게 되는 이런 좀 더 좀 부차적인 이런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2차년도에는 교육을 조금 약간 줄였고 실무 교육이나 심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빌딩 프로젝트 내나 1차년도랑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미션 실현을 위한 역량 정의라든지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그 참여자분들의 어떤 당사자 활동에 조금 더 동기부여를 더 강화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강의 나간 것은 15회 외부 강의를 실시했고 2차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매드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사회 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토론회를 2차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 지금 녹화하는 사진하고 또 위에 사진은 저희가 이제 강사로 나가기 전에 다른 이제 그 외부 강의 하시는 분에게 조금 자문을 받아서 실무 교육을 지금 받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사 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3차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네, 3차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고 좀 더 다양한 강사 풀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에서 두 개의 자격증에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공단에는 이런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좀 TO가 좀 적어가지고 실무자 1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과정을 저희가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권 전문 강사 자격을 10분이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공단에서 이런 자격증을 받게 되면 저희 기관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년도에 이런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정신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강사 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초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강사 실무 교육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 역량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켰고 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강연 15회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성과보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 3차년도 사업을 좀 마무리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사진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사진입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강사 활동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당사자분들끼리 모여서 자조 모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함께 정보 패키지를 3년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당사자분들의 어떤 참여가, 진정한 참여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이룬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여기 참여한 그 리더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계속 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부분은 이제 당사자분들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분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사업에 이걸 담아서 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 그 실무진들이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분들은 전문가를 좀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정보라든지 또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행정력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사용해서 당사자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요구들을 이제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당사자 역할로서 모니터링이라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어떤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법령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당사자로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뉴스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잘못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친목의 소리 단체라든지 이런 그 자조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3년 동안 배출된 당사자분들은 자격증 유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이 다 저는 경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사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못 받으셨더라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진행했던 리더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충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역할들이 기대가 되고, 저희가 그 정신재활시설, 저희 소테리아뿐만 아니고 그런 소테리아 하우스를 비롯해서 그런 정신재활시설이 당사자들과의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당사자의 역량이나 역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어떤 당사자 활동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발제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마쳐도 될까요? 발제를? 네, 감사합니다. 함께 성공 패키지 성과보고 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에 자장을 맡은 컴넷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함께 성공 패키지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성과보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지역의 정신재활시설에서는 당사자 리더를 발굴하고 경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 해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결과물들이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고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 발표에 나왔던 연대기관 이외에도 여러 정신재활시설에서는 다방면으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좀 좋은 사업들이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송출되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오늘 발제문에서 나온 것처럼 정신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로 경험 전문가, 동료 지원가 분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미 타장애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실제 우리 분야에서도 조금 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더 안착되길 바라봅니다. 네, 3년 동안 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은 정말 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의미, 방향성, 비전을 생동감 있게 진행한 결과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답니다. 오늘 토론은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당사자 경험 전문가 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실 이야기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제가 여기 끊을 겁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이십니다. 이제 당사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인식 개선과 권위 보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는 분은 소테리아에 소속해 계신 박성호 인식 개선 강사님이십니다. 토론의 주제는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입니다. 떨리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식개선강사 박성호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초에 대연병으로 이 힘든 병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사자 경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또 활동하고 배우고 느낀 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병 후에 되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은 시나리오 작가라는 분야에 도전해서 열심히 시나리오 작곡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 강사 활동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신장애인 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테리아에서 정신장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 회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강의에서 셀프 스티그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기 낙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고, 제 몸속에 있던, 머리와 몸속에 있던 극단적 부단적인 생각이 이 바로 자기 낙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제가 스스로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이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복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죠.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자주의나 당사자 행동,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정책 현황 등에서 배우면서 강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도 조금씩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을 위해서 필요한 수기는 담당 의사선생님과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강연을 할 수기를 먼저 작성하고 나면 담당 복지자분이 바꿨으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고쳐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기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었는데 다행히 스피치 강사분이 오셔서 인식개선 강연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몸짓이나 강조해야 될 내용 등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기 내용 중 바뀌었으면 하는 문장이나 참고할 내용 등을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강연 수기를 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 문구가 완성된 뒤에 완성되었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강사지만은 열심히 저만의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강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장애와 저는 이제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성미재활시설이나 복지센터 또는 복지관, 장애인 중앙보호시설, 그리고 정신과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신장애 당사인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연이나 시설로 찾아가서 마주보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신 후 다수의 반응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당사자 가족분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당사자하고 신앙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당사자를 특징상에서 어떻게 대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해를 못 하신 것, 가족분들조차도 이해 못 하시는 것은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 이런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상황이나 고민했던 부분들, 제가 변하게 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 드렸고, 이것 때문에 저도 이 말을 듣는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저도 지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당사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당사자 활동하시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본인의 영향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정신장애인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회복의 의지를 깨우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활동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당사자 활동을 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분들도 저 같은 사람을 자주 접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을 자주 접한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자체나 정부의 정신장애 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요지원가가 하나의 직업이 아직 아닙니다. 정착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여 돈을 번다는 것이 아니라, 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활동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정신장애인분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관계된 분의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용기내어서 하고 싶은 일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당사자 활동을 하게 되면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면서 제게 머릿속에 항상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꼭 용기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신장애, 설사 정신질환을 증상이 있다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같이 그걸 가지고서 안고서 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성호 강사님께서 한 사람의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활동이 다른 동료 당사자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울림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다. 제가 표준어 쓰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부산 표준어를 썼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전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너무 감사했고, 사실 이 자리도 되게 용기 내서 나오신 자리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법과 정책 분야입니다. 현재 경기도 정신질환자 절차 보조 사업단에서 당사자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최문현 팀장님이십니다. 토론 주제는 새로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당사자의 연대 활동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단의 최문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맡기셨는데요. 저는 보통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권위공호
당사자 직원들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주제를 주셨는데 당사자분들이 또 앞으로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많은 분들이 이 정신건강 분야에 어떻게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또 이때까지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또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정신건강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신건강 복지의 소비자이시죠. 정신장애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거나 그걸 수용해서 정책과 법률에 반영하는 문화는 여태까지 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소리가 여태까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안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제 제도화 되거나 법률화 되었는데요. 점점점 저희 한국 사회도 선진국으로 가면서 가치와 이념의 변화에 따라서 소통하고 직접적인 당사자분들이 교류하고 함으로 인해서 좀 좋은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그 소테리아국에서 진행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례 폐지라든지 개선 활동을 직접 인식 개선에 대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건강복지 분야에 있어서 당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그에 동반하는 활동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 활동이라는 거 이전에는 소수의 작은 자조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면 점차 그 활동에 동참하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분이 크다 보니까 정식으로 법인화하고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본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복지 분야의 당사자 조직이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와 그를 뒷받침할 법률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국가 정책에도 활발한 발언을 하시고 또 여러 관련 전문기관과 연대하여서 계속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몇 가지 실제적인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1년 10월 5일이죠. 가을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차별 실패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여의도 이룸센터 광장에서 출범을 했었어요. 이 출범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당사자분들이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용을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목소리가 있어 왔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움직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폐지를 하기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해보자 해서 당사자 단체 그리고 당사자 단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전문가 단체 또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혁신연대라든지 혁신연대는 전문가 집단의 연대입니다. 연대라든지 여러 실질적으로 현장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연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10월 5일 날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달 후인 202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해가지고 폐지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유예기간입니다. 정식으로 폐지된 건 아니고요. 폐지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에 관해서는 당사자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그걸 잘 취합을 해서 전문가 기관과 그리고 당사자 단체들이 서로 연대해서
중요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이뤄낸 폐지를 위한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출범 있잖아요. 네. 정신장애인 철폐를 위한 연대는 현재 정신장애인 생존권 연대로 명칭을 변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폐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보시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연구 논의라든지 그리고 당사자단체 연합회 요구사항을 2023년 예산 반영을 위한 실력 행사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연대로 지금 변경하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선을 치렀는데 계속 각각 그 출마하신 대선 후보님들께서 이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라는 걸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 단체라든지 다사자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에 아시다시피 질환 유병률은 25.4%이고 보통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정신질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저에게 실질적인 진화인 거죠. 그에 따라서 좀 더 국가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많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또 장애인 분들이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지금은 다 후보가 안 됐지만 이분들이 이걸 정책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저희가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실질적으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계속 제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탈실술 로드맵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8월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웠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죠. 실질적으로 탈실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신장애인 분야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정신질환이 아니라 장애 쪽으로 좀 통합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도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당사자 및 전문 가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로드맵에 같이 편성하여서 좋은 서비스와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서 당사자 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연대하여서 정신장애 분야도 탈실술 로드맵에 포함되어가지고 좀 더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근거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과 또 여러 가지 활동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 지난주 24일입니다. 한국정신장애인 연합회가 당사자 단체들이죠. 서울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3군데랑 또 부산에 있는 자립센터랑 4군데가 당사자 단체 연대해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24일 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립생활센터 전부 10개소 설치 그리고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요. 인정조사표를 개발해달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없어요. 그에 대한 기본 마련인 그 조사표를 개발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위기 지원 쉼터를 마련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가 지원주택을 물량을 좀 더 확보해달라. 4가지 큰 안건을 가지고 보건복지 앞에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격인 분이 정신건강 정책관을 만나서 얘기를 지어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크게 이 세 가지를 다뤘는데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 가지 중에는 달성된 것까지까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되고 좀 더 당사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제와 그리고 어려움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단체, 그리고 가족 단체, 그리고 전문가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각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제도와 서비스의 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책과 법률을 만들자고 할 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사자분들이 좀 더 본인이 직접 소비자가 되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도와 서비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당사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고, 또 하나는 우리의 당사자의 어떤 목소리와 의견이 잘 반영될수록 우리한테 더 적합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순서는 동료 지원가 분야입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이제 동료 지원가는 정신장애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이시죠. 부산의 다운병원입니다. 다운병원의 회복지원부 동료지원팀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령 동료지원가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동료지원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다운병원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는 황유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잠시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4년 전에 군대에서 발령해서 현재까지 회복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재발해서 최근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룹홈에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시설이나 정신건강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처방한 약만 꾸준히 먹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발버둥이라면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좀 노력을 했죠.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으면서 스스로를 단련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현병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회복이라는 패러다임보다는 치료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항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병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납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저의 인생에 전환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병을 가진 당사자들과의 교류와 회복 지원과 선생님들의 배려와 격려로 저는 회복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회복에 대한 정의는 당사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회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회복이란 다른 사람들, 특히 당사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또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안정감과 힘이었습니다. 납병원에서 얻은 안정감과 자존감으로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해보고 병원 내 커피 전문점에서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치 선생님의 권유로 동료 지원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동료 지원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납병원에서 회원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지해주면서 얻었던 안정감을 다른 당사자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절차보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이미 절차보조 사업팀이 꾸려져 있었고 팀장님과 사회복지사 2분 그리고 저와 다른 동료 지원가 1분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이후 서울에 있는 공립정신건강센터에서 4일간 동료 지원가에 대한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료 지원가와 절차 보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료 지원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동료 지원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문제와 병동에 계신 당사자들과 문제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처음 상담을 진행했던 당사자는 60대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워낙 말씀도 없으시고 상담에 소극적이셔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저에게 천천히 마음을 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라포라는 단어를 체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라포가 형성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네요. 라포가 형성된 당사자들과는 상담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방역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일하면서 팀원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지원가 교육 내용 중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과 동료 지원가는 대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가들은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동료 지원 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란 현실과 분명 차이가 나고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동료 지원가들은 전문성과 역량을 만들 수 있고 실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의 협업도 동료 지원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에게 더 힘이 되었던 것은 같이 일한 동료 지원가 선생님의 격려와 배려였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가 간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고민을 서로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지원과 동료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조 모임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료 지원과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동료 지원 활동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과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상담을 통해 당사자들은 병동 생활이나 퇴원 후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료 지원과 활동을 했던 저 자신도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도 있었고 상담 자체를 진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동료 지원가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도 동료 지원 활동이 분명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어떤 당사자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동료 지원가 활동은 정신의료 시스템과 지역재활 시스템의 중간 역할로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원한 당사자들이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 것은 동료 지원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도 퇴원을 원하지만 지역사회 서비스의 기반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오래 입원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비록 가족이 있다고 해도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퇴원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시급한 것은 제도적 개선,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지만 동료 지원가의 활동이 이런 당사자들의 어려움에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지원가의 의미에 대해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존 동료 지원가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지속적인 동료 지원가의 양성 및 교육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한 동료 지원과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정신보건 관계자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료 지원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열정적인 활동을 기원하며 저희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규용 동료 지원관 선생님께서 다른 전문가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옆에서 듣는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싹이 잘 움터서 또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전문가 여러분들과 경험 전문가 선생님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많은 일이 있었죠. 그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썼을 테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명 만났다가 4명 만났다가 6명 만났다가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네, 그때 우리 함께 성공 패키지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바로 정신장애인 보도 가이드라인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사실 언론과 미디어 보도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와 언론에서 정신장애인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씨께서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정신장애인 보도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으로 미디어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당사자분들과 늘 함께 해주고 계신 국제신문의 기획탐사부의 배지열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의 주제는 정신장애인과 언론 함께 나가야 할 동반자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제신문 기획탐사부의 배지열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제의를 받고 미디어 언론 분야를 대표해서 토론에 참석하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과 SNS를 비롯한 많은 정보 수집 창구가 최근에 생기긴 했지만 아직 언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가지는 여론의제 설정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저희의 이해와 취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정신장애인과 언론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 크게 이슈가 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이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세상을 떠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몇 달 뒤에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씨의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벌어진 강력 사건이다 보니 사건의 전말 피의자의 신상을 밝히는데 경찰의 수사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정신질환 병력을 원인으로 보는 방향이 대체로 많아졌고 이에 노출된 대중 역시 정신질환자를 위험인물로 보는 낙인 등식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언론의 영향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은 경찰의 수사 방향 및 발표 내용과도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전부터도 언론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키워드의 보도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실태조사 보고서는 주요 종합일간지 6곳의 10년치 기사 중 정신장애인 관련 기사 1662건을 분석했는데요. 상위에 제시된 키워드로 병원, 입원, 치료, 증상, 정신질환, 정신병원 등 치료적 관점의 단어가 많았던 것과 반면에 경찰, 여성 흉기, 혐의, 살인, 범행 등 부정적 느낌의 단어도 많았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긍정적 키워드의 단어보다 부정적 키워드의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에 전반적인 여론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분석하는 소리가 많기도 합니다. 네, 다음이요. 실제로 여론도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2019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만 15세부터 69세의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라는 문항에 10.1%만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라던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인식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율이 보이는 양상은 좀 달랐습니다. 2016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1.4%로 정신장애인 범죄율 0.2%의 10% 이상,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범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언론을 통한 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노출된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여론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결국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나서면서 인식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하여 말하는 현상을 불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장면은 지난해 공영방송 KBS에서 제작하고 방영 계획을 잡았던 영화 F20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상황이 주변 이웃들에게 이제 밝혀지는 것을 이제 꺼린 엄마가 살인도 성승적으로 저지르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이에 당사자 운동가 한 10여 명이 서울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의 일인데요. 조현병 혐오를 조장하는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더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등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KBS는 애초 계획한 지상파 방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일련의 상황 모두가 좀 언론의 정신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에 정말 실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나서서 언론도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진 장애 당사자들이 만든 언론 마인드포스트의 그 홈페이지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스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매체라고 하겠습니다. 박종원 편집국장 스스로가 이제 정신장애로 기자 생활을 그만뒀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제 취재 경험 없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취재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언론사의 문을 열었고 이제 이 마인포스트에 참가한 이후에 이제 기성 언론과 정치권, 정신의학계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든지 차별과 모욕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그런 결과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한국기자협회, 언론진흥재단 등 기존의 그 기자들과 이제 언론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저변을 넓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도 호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기자협회 부산지부 정신장애 당사자 모임 침묵의 소리에서 공동 제정한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1월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면은 1번 정신장애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용어와 사실을 확인해 기사를 작성한다. 3번 특정 정신질환을 범죄 및 폭력성과 연관짓는 보도는 지양한다. 네, 이렇게 10개의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같은 해 9월 국제신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정신장애 보도 가이드라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송곡 클럽하우스, 그리고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의 박사과정 옥진 씨, 그리고 정신장애 당사자 모임 침묵의 소리에서 만든 정신장애 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 2.0입니다. 네, 다음. 네, 당시 국제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고요. 2.0에서는 앞서 발표됐던 가이드라인보다 조금 적은 5개의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이제 부산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 그해 11월에는 주간지 한겨레 20일에서 우리 사회 정신장애 관련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한겨레 20일 1388호를 보면 정신장애 나 너 우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특집기사 4건이 게재가 됐는데요. 정신장애인을 위험물로 낙인 찍는 인식 편견 매토에 모두가 나서야 된다. 장애인 복지법, 취업정책, 지원금 차별 등 정신장애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책,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신장애인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갈수록 정신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최근 국제신문은 해운대 송곡 클럽하우스로부터 제의를 받아서 지난달부터 5주간 청년 정신장애인 대상 글쓰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청년 정신장애인의 관계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청년 권익 향상 프로그램 청정당당하게 사업 중 진행되는 전지적 청정 시점 교육에 대한 강의였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칼럼 읽는 방법, 언론 기고문 작성 방법 등을 배워서 이 당사자들이 직접 칼럼을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신문에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총 5번 칼럼 읽어보기, 브레인스토밍, 글쓰기 기본, 써보기, 퇴고하기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고, 약간 이렇게 요 당사자분들이 뭐 재미있는데 어렵다, 그다음에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결과물이 나왔고, 다음 달 중으로 저희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미디어 언론 분야의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고 전환되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정신장애인과 언론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언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대지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반자로서 우리 좀 더 친해져서 제대로 된 보도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합니다. 네, 김군 만화가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데요. 사실 과거부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유명한 예술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들을 좀 발굴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면밀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팬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발표해 주실 분도 본인의 역량을 물씬 발휘하셔서 예술 영역에서 작가로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토론 주제는 우리는 좀 뾰족한 사람이야 라는 거고요. 저자이십니다. 만화가. 우리 김군 만화가님의 웹툰 작가를 웹툰 작가를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만화가 김곤입니다. 본명은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화와 게임 그리고 장난감을 엄청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저에게 아기공룡 둘이라는 만화책 10권짜리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안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증후군이란 만 4세에서 6세 이상 어린애가 비디오나 영상에 중독돼갖고 성장 능력이 멈춰지고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 능력도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정신장애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친구들이 나도 야 김순덕 너 외국에서 살다 왔어? 라고 그런 소리 자주 듣고 야 고순덕 아유 크레이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그렇고 공익근무 용어 때까지도 계속 지옥같이 힘들고 괴로운 우울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부모님께서 저에게 송곡 클럽하우스를 다녀보는 게 어떠냐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곡에서 활동을 통해 취업도 경험해보다 보니까 마치 거짓말처럼 의사소통과 또 사회 능력이 저한테 거의 잡혀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취업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물론 힘들고 바쁘기도 한데 바쁜데 그래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 아니 오다 H.O.라는 만화가를 아십니까? 네, 오다 H.O.란 바로 그 유명한 원피스를 만든 만화가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조리를 만든 김수전 작가만큼 아주 매우 유명한데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이나 뭐 다른 만화가들처럼 유명한 만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자 가게에서 일할 때 물론 제가 지난 2014년도에 자립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자립 경험하는 동안에 A4 용지에다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피자헛에 휴무실 사내 게시판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네, 근데 피자 그만둔 뒤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됐죠. 네, 저희 고모께서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를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 사이트에 제가 원하는 만큼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업로드하고 물론 사진도 마음껏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송국에서 직원이신 이상서 씨에게 제가 그라폴리오나 제 그림들을 가끔씩 보여주고 했는데 이상서 씨가 그 그림들을 보시고 한번 우리 송국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면서 제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9년부터 웹툰 제작이라는 구성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술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 기안파사라는 만화가처럼 커다란 태블릿이 저한테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돌림 만화책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상서 씨와 함께 우리 회원들이나 직원들에서 받은 사연을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요. A4 용지에다가 표를 사각형으로 만들어내갖고 거기 사연받은 내용을 제가 그거 보고 옆이나 펜으로 받아 적고 그림을 그리고 또 스캔해서 또 스캔한 파일을 4조각으로 자르고 재편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송국뿐만이 아니라 취업장에서도 함께 다니고 있거든요. 저 보시다시피 제가 청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기 전까지 제가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루에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쉴틈없이 고생해야 하는 업무였거든요. 근데도 제가 만화 그림 작업도 함께 해야 하니 어떤 때는 만화를 그만두고 싶다. 또 어떤 때는 청소를 그만두고 싶다. 물론 다른 힘든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펜으로 완성한 그림 몇 개를 가위로 오려내고 자르고 또 재수정 작업도 하고 또 컷을 늘려가면서 만화를 그릴 때는 컷을 늘려서 만화를 그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짜증이 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도 중간중간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우스꽝스럽거나 재미난 표현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약 70연재를 연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니다. 저는 이상서 씨와 함께 회원들이나 직원들의 사연을 듣고 A4 용지에다가 사연과 콘티를 만든 다음에 그 내용 만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올리는데 근데 올리기 전에는 먼저 그 제목이랑 카테고리를 뭐라고 올릴지를 이상서 씨랑 상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송국의 유수 소장님께서 그 만화들을 보시고 한번 만화책을 출간해가지고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치 소리가 잔뜩 쌓여가지고 고생한 회사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다른 안 좋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생한 끝에 만화를 완성하고 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제 만화들을 가지고 호미 가치라는 출판사에 가서 출판 계약을 해주고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뾰족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만화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그렇게 추가된 만화책이 우리 손목에 도착할까 정말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송구 직원들이 저희 인스타그램 사용법이나 이미지 스캔한 방법을 다 뭐든지 다 알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일 때문이나 제 가족들과의 갈등 저희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직장인 때문에 힘들어서 이산설사한테 다 털어놨거든요. 이산설사한테서 받은 용기를 얻고 제가 직접 취업장에 가서 우리 대표님에게 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평소처럼 힘들게 새벽에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불필요한 업무도 함께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나 고민이 생기면 이산서스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지난해 이산서 씨가 저에게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본 게 어떠냐고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회원들이랑 함께 아이패드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함께 온라인 모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감에 100만 원 이상 모아가지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이제 평소처럼 종이에다가 하지 않고 대신에 아이패드로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아주 깔끔하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가끔 여가 생기면 애니메이션을 함께 올리기도 하는데, 간선 선생님을 통해 디지털 드럼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 말고도 만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송국엔 저뿐만 아니라 만화에 재능 있는 다음 회원들에게 든든한 큰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마치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침묵의 소리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제가 만화가서 기쁜 일이 있었던 거 지난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렸던 행사였는데, 문화꽃집 공간에서 주최했던 공간 문화예술 경진대회에서 제가 은상도 받고 상품권 20몇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8호 관장이나 신림 만화가부터 협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송크라하우스 이야기가 담긴 만화를 제가 그려갖고 저쪽으로 원고를 제출하고 나서는 바로 제게 첫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만화책 출간된 소식을 저쪽에서 듣게 되자 자기가 구입하고 싶다길래, 그래서 제가 그 만화책 5권을 제 사인을 해주고는 그 8호 관장이 사가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그림 보이죠? 저건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보치센터의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 다음 문화보지 공간 포토 에세이 출간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유수 소장님과 함께 부산 CBS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으로 출연해서 소장님과 함께 우리 송국의 이야기와 저의 만화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는 송국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송국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그림 솜씨가 뛰어난 분이 있으시고, 피아노 잘 치시는 분, 춤을 잘 추시는 분, 글을 잘 쓰시는 분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용기를 갖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저는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제가 만화가 김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직업이 생겼다는 게 저한테 조금 느껴집니다. 그 인스타에 연재된 만화에서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다가 제 만화 작품을 통해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제가 그런 만화가 되었다는 게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만화는 사람들에게서 무엇보다 친숙한 그림입니다. 저의 만화 활동에 인스타그램이라는 IT를 접목한 것처럼 정신재활시설에서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83편이나 게시물이 생겼고, 또 팔로워가 46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송국 클럽하우스라고 검색해서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다음 페이지. 솔직히 제가 어떤 만화가 되어야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한 만화가 김군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연히 3년 전에 시작했던 저의 만화 활동이 저에게 특별한 부캐릭터를 가져준 계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이 갖고 있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한 용기를 가지도록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가능하면 계속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네, 다음 작품으로 또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석 선생님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당사자 경험 전문가 그리고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든든히 함께 일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토론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활발히 당사자 경험 전문가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당사자의 가족이자 가족 회원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디언스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가디언스는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당사자 가족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분은 노월숙 소테리아 하우스의 가디언스의 부회장님이시고요. 토론 주제는 행복한 전문가, 가족 회복 지원가와 전문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소테리아 가디언스 부회장 노월숙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시간은 저의 경험과 가디언스 소개, 가디언스 연대 활동, 회복 지원가로서의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장애 가족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큰딸이 처음 발병했을 때 참 앞이 캄캄하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딸의 인생은 물론이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우리 가정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 조정 중에 있었고 친정어머니까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이혼과 딸의 발병과 엄마의 죽음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남편도 엄마도 내 곁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매일 밤 외로움과 서러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소테리아 하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사실들이 창피하였고 가족 모임에 나오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의 깊은 치부를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소테리아 하우스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권유로 가디언스의 여러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 어쩌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기가 힘들었지만 교육과 강좌 등에 참여하면서 또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정신장애가 혼자 감당해야 할 불행한 질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점차 자유해지고 또 좀 더 객관적으로 저의 딸과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같은 가족들에게 저희 가족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전문가로 만들어준 소테리아 하우스 가디언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이버에 클럽 가디언스 부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함께해요 가디언스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가디언스는 보호자, 수호자의 뜻으로 2014년에 결성된 부산시 정신재활시설 가족연대 모임을 말합니다. 정신장애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미션이고 비전으로는
부산시 정신재활과 정신건강복지시설 가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마음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교육 사업 연대하고 옹호하는 것이 핵심 사업입니다. 저는 신규 가족 회복 프로그램과 정신건강 강좌, 리더 역량 강화 교육, 가족 회복 지원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은 시민 상담과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있고, 또 가족 회복 지원 활동에는 가족 강연, 시의원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부산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전문가 행사가 있었는데, 송구 클럽하우스가 대표고, 또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와 아니 정신건강센터 컴넷 하우스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출 어선 옥진 대표님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글쓰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글쓰기 교육을 받아 100년어 잡지에 마음의 렌즈라는 난에 구부러진 소나무로 기고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 글이 활자화되어서 또 이런 100년어라는 잡지에 나오게 되니 기분이 묘하고 또 좀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대중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정진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또한 그 교육의 일환으로 가디언스 로고 블렌딩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가디언스 로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해서 함께 가디언스 로고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가디언스에 대해서 좀 더 애착심을 가지고 또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2020년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가족 사업에도 이제 부산 소테리아 하우스에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행복한 나를 만나는 자서전 쓰기에 또 참여하여서 또 책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가족 자조집단 창립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디언스를 스타트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2021년도 가디언스에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워크숍을 하고 또 힐링을 하면서 가디언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논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을 가지고, 또 가디언스 회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지는 사진들입니다. 또한 가족 강연과 또 정신건강 강좌와 또 피아니스트를 또 초청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또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또 2021년도 가디언스를 활동들을 또 평가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신년에는 이수도라는 곳에 가서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으로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과 또 새로운 리더 발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디언스에서 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은 또 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가족 회복 지원가와 전문가와 파트너십으로 이룬 성과를 보면은 지원주택 조례 관련 최영하 시의원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최영하 시의원 실에서 가디언스 임원진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디언스 소개 및 지원주택
주거 유지 서비스에서 가족의 역할과 또 지역사회전환시설, 정신재활시설 확충, 또 부산의 강서구 동구, 중구, 북구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습니다. 는 것을 알려드리고 정신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공공일자리 우선순위 제공, 초발가족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거점 정신재활시설을 지정하여 통합정신건강사업비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미옥 원장님이 서울 경기 조례 등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부산 지원주택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 정신건강사업단 지원단 2020년 정신장애인 가족 욕구조사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회복지원가와 전문가의 파트너십으로 이룬 성과 중에 또 2021년 11월 18일 국제신문에 세상 밖으로 나온 정신장애인 가족들 편견과의 싸움은 마라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일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교육하면 좋겠다. 우리 같은 모임이 있음을 알리는 전단지라도 또 병원에 비치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해달라. 특별히 강서구, 동구, 북구, 중구에는 한 곳도 없다. 또 당사자 가족은 먼 거리를 오가야 한다. 는 등 구마다 하나씩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또 정신장애인 도우미도 늘려야 된다고 이제 촉구한 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제 송TV라는 곳에 우리의 또 가족 회복 프로그램과 또 정신장애 활동들을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이분은 송국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한지영 과장님이시고, 또 오른쪽 남자분은 가디언스 클럽 정유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 가디언스 클럽은 선생님은 있나요? 가디언스 클럽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초발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또 많은 정말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정신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함께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디언스에서는 넘겨주세요. 가디언스는 정신장애 가족을 위한 8가지 조언으로 또 저희들이 정신가족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조력가가 되고 또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가디언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리더가 되어서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사자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길을 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당사자 경험 전문가와 그리고 가족 회복 지원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지금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 발제와 6분의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의미,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성과 보고 대회가 현장과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한데 혹시 오늘 이 토론과 발제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이미 올라와서 제가 조금 바로 진행을 좀 드릴 건데요. 뭐가 많이 오네요. 시간 안에 맞출 수 있을지. 네, 우선 김군 작가님. 질문은 아니고요. 응원입니다. 네, 김군님의 차기작을 기다린다는 응원 메시지가 올라왔답니다. 네, 저도 기다립니다. 팬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 현재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지열 기자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정신장애인의 당사자의 움직임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가 발표 때 들어드렸던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만드는 마인드 포스트의 예시처럼 실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당시 이제 정신질환자의 이런 강력 사건들이 좀 전혀 없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경찰이나 뭐 의학계에서 나오는 의견, 멘트 이런 걸 좀 가져다 쓰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좀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조금 소수자였다면은 그 외 다수가 겪는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는 움직임, 그런 기획 기사,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고 언론에서도 스스로도 그런 걸 더 들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지열 기자님이 빨리 승진을 하셔서 국장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마이크를 좀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박성호 선생님, 제가 질문하면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세목을 하시는데 제일 크게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히 함께 성공 패키지를 참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하십니다. 일단 저는 제일 힘이 됐던 게 초대가 없어서 공부하시는 자기 국사분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단절돼 살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뭐 당사자 활동을 하려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담당 국사사분들이 계시고해서 원래는 무조건 묻고 그리고 그분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싫어하시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번 마이크의 동선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문현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와 관련을 해서 당사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못 받은 게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복지관 서비스라든지 각각 각 지역마다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이 주민으로서 또 장애인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제한이 있을 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필요한 저희가 재활시설도 있지만 금방 그 가디언스에서 부회장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에도 각 구마다 재활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 구마다 반드시 장애인 복지관과 복지관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접근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가장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기룡 선생님 질문이 2개가 들어왔어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사자들이 그 상담을 받는 당사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때 제가 어떤 자부심이나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단점은 일단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직장인들의 어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루틴의 어떤 지루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동료 지원가가 직업화가 이렇게 되면 네.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 주시고 계신데 네. 직업화가 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직업화가 된 후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런 점은 참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점점 더 어려운 질문,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2020년에 이제 그 컴퓨터하우스에서 시행을 해서 그 교육을 동료 지원과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그때 되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같이 받았던 동료 지원과 이제 교육생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그랬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 과정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이제 계획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과정을 과정을 겪었던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일단 직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었죠? 네. 우리가 직업이 되고 나면 네. 어떤 점이 좀 유익하실 거라고 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동료 지원가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제가 누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동료 지원가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끼리는 제가 동료 지원가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일반 사회에서 동료 지원가라고 말하면 모르니까 그 다른 분들 보통 일반 사회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동료 지원.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커밍아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기자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그 정신장애인과 함께한 청년 권익 향상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그 강연 도중에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그렇게 강연이라는 걸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글을 쓰기 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글을 쓰려면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약간 정신장애에 대한 주제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이제 써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려면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려워하는 되게 좀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힘들었던 기억만큼 다시 떠올리기 싫을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그걸 몰라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게 글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경험이 녹아들면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무스무스하게 한 경험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스스로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오네요. 노월수 부회장님. 네. 일단 김군 작가님께 먼저 좀. 네. 제가요? 네, 만화 활동 하시면서 좀 네. 장점과 단점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다 하시네요. 저희 만화가 활동할 때 장점과 단점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만화가 직장인 일도 송구뿐만 아니라 직장인 일도 둘 다 제가 이 두 군데에서 함께 하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스트레스 받고 물론 누구나 다 그렇지만 물론 아까 제가 짜증 냈다는 얘기 그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욕 못 자를까
이거 만약에 그게 사실 만화가 수치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예. 그 장점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냥 만화나 뭐 애니메 그런 걸 진심으로 동경할 애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만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만큼 애정 있는 마음과 함께 그림이 잘 그려지는 그런 느낌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네. 이렇게 아까 3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너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다음 차기작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원수 부회장님, 이번에 가정회복 지원가로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시면서 이 다양한 경험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이 가족으로서도 어떠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저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런 자리가. 근데 사실 저도 그랬지만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안고 자기 혼자서 자기가 그 어떤 아까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데 세상 안에서 자기 골방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자기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말 사회와 또 지역에서 저희들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각 분야에서 우리 당사자분들도 너무 정말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정말 자기 삶을 그렇게 꾸려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또 이런 일들이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게 계속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엄청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꼭 해달라고 별표가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민혜진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인식 개선, 강사 양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 3년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강사분들을 배출을 했고 또 그분들 외에도 당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같이 우리 친구의 소리라는 또 단체를 만들었고 리더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배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고 조금 순응하며 잘 가지 않을까, 순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당사자 강연, 인식 개선 활동은 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고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친구의 소리 임원진들이 벌써 올해 계획을 이제 저희가 어떤 외부 지원이 이제 끝났으니까 친구의 소리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당사자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벌써 당사자분들이 같이 회의를 했었고 그래서 계속 올해부터 더 시작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으로 이런 영상들도 만들어졌고 강사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희망이라든지 소원이라고 한다면 정신장애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조금 들어가서 저희 분야의 어떤 인식 개선 교육 과정을 따로 운영을 좀 하는 것이 사실 예전부터 그거는 좀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교 교과정에 이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듣고 자란 학생들이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불필요한 이런 편견, 인식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사자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 아직 같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과대회가 기폭제가 좀 되어서 앞으로도 당사자 경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양성되시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 전문가의 멋진 활동들을 또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성공 패키지 선거부 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당사자 경험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과 많은 유튜브 참여자분들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소테리아 하우스의 민혜진 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토론회 준비한 것은 다 이제 끝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하고 또 오늘 토론을 원활히 이루어 주신 배소연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도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